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잡하게 얽힌 이슈들 팩트만 딱 짚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요. 정말 기업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사건이죠. 바로 삼성전자의 사상 첫 전면 파업입니다. 과연 이 파업이 실제로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진짜 생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쫙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보통 저런 거대 기업에서 파업이 터지면 주가는 완전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솔직히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회사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공포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나 막연한 두려움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인 숫자가 말해주는 진짜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2024년의 그 역사적인 전면 파업이 삼성전자 주가의 치명타였을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우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파업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타임라인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죠. 다들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삼성의 그 유명한 무노조 경영 패러다임, 이게 최근 몇 년 새 정말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노조가 딱 설립된 이후에 2022년을 기점으로 조합원 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2023년에 첫 파업 선언이 있었고 마침내 2024년 창사 이래 최초로 전면 파업이라는 진짜 역사적인 순간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도대체 무엇이 2024년에 이 거대한 파업에 불을 지폈을까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파업이요. 단순히 월급 좀 더 올려주세요 하는 기본급 인상 요구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단 2023년에 반도체 부문에서 무려 14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적자가 났죠. 이게 곧바로 직원들의 성과급 대폭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다들 아시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초기 주도권을 놓쳤다는 뼈아픈 전략적 미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답답함이 엄청 컸고요. 결국 이런 경영상의 거대한 타격이 직원들의 재무적인 부담으로 넘어오면서 노조의 분노에 불씨를 당긴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의 팩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이 큼직한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당시 파업의 규모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압도적인 데이터입니다. 조합원 3만 명. 와, 절대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죠. 하지만 시야를 살짝 넓혀서 전체 국내 임직원 12만 명이라는 모수와 비교해 보면 전체 인력의 한 25%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원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체 직원의 4분의 1이 조업을 멈출 수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잖아요. 주식시장은 과연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파업 선언과 동시에 주가가 곤두박질 쳤을까요? 실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시죠.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8만 원대 후반까지 쭉쭉 순항하던 주가가 7월 파업이 시작된 직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단 1에서 2% 정도 아주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파업 선언 자체가 주가를 즉시 폭락시켰다는 건 완전히 오해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6만 원대 초반까지 아주 무겁게 주저앉고 맙니다. 아니, 파업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요. 하반기 주가를 끌어내린 진짜 주범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건 역시 엔비디아의 HBM 핵심 공급망 진입이 지연됐다는 점이죠. 여기에 파운더리 부문의 수율 개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완성품 비율을 높이는 과정도 계속 난항을 겪었고요.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이 조정기를 맞으면서 찬바람이 불었죠. 결론적으로 파워 피켓을 든 근로자들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즈니스의 펀더멘털과 경쟁력 그 자체가 주가 하락의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여기서 되게 논리적인 호기심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아무리 펀더멘털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3만 명이 파업에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반도체 공장 자체가 멈춰버린 건 아닐까 하고요. 만약에 진짜 칩 생산이 중단됐다면 그건 펀더멘털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자, 다음 보여드릴 데이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화면의 차트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수치입니다.
평상시 공장 가동률을 100이라고 놨을 때 노동 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4년 파업 기간에도 놀랍게도 공장 가동률은 90 이상을 굳건하게 유지했습니다. 파업 규모를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철통 방어가 가능했을까요? 이 부분 정말 재밌습니다. 해답은 바로 현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수성에 숨어 있거든요. 반도체 클랩룸 내부는 그야말로 극도로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이 일시적으로 좀 부족해지더라도 기계가 그 공백을 메우는 훌륭한 완충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게다가 애초에 24시간 연속으로 쉼없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설비 시스템, 그리고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투입된 필수 유지 인력과 비조합원들 덕분에 생산 차질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비단 삼성전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의 결정적인 선례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23년에 미국을 흔들었던 강력한 자동차 노조 UAW 파업 사례를 보시죠. 당시에 주가가 5에서 10% 정도 단기적으로 확 출렁이긴 했지만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아주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즉, 파업은 일종의 단기적인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거죠. 반면 인텔의 사례를 보면 어떨까요? 노사 간의 평화가 잘 유지되더라도 정작 제일 중요한 기술 경쟁력이라는 펀더멘털을 잃어버리니까 주가는 장기적으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노동 분쟁은 짧은 소음일 뿐이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짓는 건 본질적인 펀더멘털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2024년의 복귀에서 벗어나 시선을 미래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2025년의 전망과 우리의 투자 전략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죠. 2025년의 상황을 양쪽 측면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나란히 비교해 볼게요. 한쪽에는 당연히 파업 가능성을 높이는 압박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HBM4 개발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엄청난 기술적 압박감, 또 경쟁사 TSMC와의 벌어지는 격차에서 오는 내부적인 불안감, 거기에 꾸준히 몸집을 불려가는 노조의 힘이 있죠. 하지만 반대편을 보면요, 상황을 안정시킬 요인들도 아주 뚜렷합니다. 실적이 회복되면서 다시 성과급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도 크고요. 반도체 기술력이 곧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 그리고 지난번 파업을 겪으며 학습 효과를 얻은 경영진이 선제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관련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양쪽 힘이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파업 관련 뉴스가 딱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현명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 세 가지 기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파업의 기간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짜리 단순 경고성인지 아니면 실제 생산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는 임계점인 2주를 넘기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는 타이밍인데요.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엄청난 슈퍼사이클 호황기인지 아니면 재고가 쌓이는 침체기인지에 따라 파급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선반영 여부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파업을 예상하고 주가에 반영해 놓았다면 오히려 파업 주스가 나오는 순간 알더니가 빠지듯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은 감정을 자극하는 뉴스 헤드라인의 노이즈를 딱 걷어내고 진짜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야를 장착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진짜 예의주시해야 할 진짜 펀더멘털 변수는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차세대 HBM4가 품질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는지, 파운드리 수율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올라오는지, 전체적인 D램 시장의 가격 사이클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제재 강도의 변화는 없는지, 바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진짜 가치를 좌우하는 마스터 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실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파업이 1주 이내로 짧게 끝나는 분위기라면 그로 인한 1에서 3%의 일시적인 하락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를 넘어가면서 중기전으로 간다? 그러면 변동성이 확 커지니까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명확한 해결 신호가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게 한 달을 넘기는 장기전으로 돌입한다면 그때는 회사가 발표하는 실적 전망치를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겠죠. 어떤 상황이 오든 당황하지 않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뷰를 갖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여정을 통해 막연한 공포심이 얼마나 우리 눈을 가리고 시장을 오독하게 만드는지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자, 다음번에 뉴스에 또다시 대규모 파업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음에 흔들려 당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데이터와 프레임워크를 무기 삼아 이면의 진짜 펀더멘털을 꿰뚫어 보시겠습니까?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데이터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읽어드리는 해설 시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으로 꽉 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